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위치한 리비아는 우리에게는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42년간 독재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2011년 중동을 휩쓸었던 아랍의 봄 시민혁명으로 독재자 카다피는 축출됐지만 한 나라 두 정부 상태로 내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통합정부는 서부를, 군벌 리비아 국민군은 동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민간인이 집단 학살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 피해 규모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비아 내전이 만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미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최근 고양이 얼굴 모양의 작은 소지품 때문에 미국 일부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열쇠고리 같이 생긴 작은 소지품인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뮌헨 테러 52주기인 5일 독일 뮌헨의 이스라엘 영사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오스트리아 국적 18세 남성으로 현장에서 사살됐는데요. 경찰은 이스라엘 영사관을 겨냥한 테러 미수로 간주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2년 9월 5일엔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 검은 9월단이 뮌헨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는데요. 당시 선수와 코치 등 이스라엘 국적자 11명이 사망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와 부품, 관련 기술, 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술 등이 수출 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를 이끌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회계장부를 검토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머스크도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길 고대하고 있다면서 급여와 직책,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을 이끌고 있는 머스크가 임명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펙과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 회원국 중 8개국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사우디와 러시아, 이라크 등 대형 산유국 8개국이 참여한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11월까지 시한이 연장된 뒤에 내년 11월까지 서서히 축소돼 산유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5일 변종 엠폭스의 진원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유럽연합의 첫 번째 백신 지원분이 도착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보건 비상대응기구는 이날 배송된 분량이 9만 9천의 접종 분량이고 7일에 추가 배송이 완료되면 총 20만 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곳에 56만 6천 회 분량을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보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총 19,710건의 엠폭스 의심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이 중 5,041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655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험 2달 전 치르는 중요한 모의고사.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험을 2달 앞두고 더 떨리죠.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학교에 갈 수 있나 이걸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요. 네. 10일에 이런 시험을 치르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이날 첫 번째 TV 토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이 토론이 미국 대선의 향후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래서요 5일에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로 이동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네. 토론 캠프를 차려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토론을 하기 전에 별장 캠프 데이빗에서 두문불출하면서 토론 준비에만 매진했었거든요. 네.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일찍 그 토론 장소로 이동하긴 했지만 그 지역에서 선거운동도 같이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토론 시간이 90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토론처럼 똑같이 진행하는 모의 토론을 한번 해보게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모의고사인데요. 왜 시간대도 네. 맞춰서 일어나고 뭐 이런 그럼요. 연습하잖아요. 한 달 그렇습니다. 전부터.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이 당연히 있습니다. 2016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참모였던 필립 라이너스인데요. 네. 이분이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 대역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짜증날 수준으로 한번 몰아붙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대요. 예, 그럴 때도 잘 대처를 하는지 그렇습니다. 봐야죠. 차분하고 믿음직한 대선 후보로 보일 수 있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을 앞두고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요. 나는 평생 이 토론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토론 준비를 위해서 할 일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감이 있으시군요. 네. 모의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 세션을 통해서 토론을 대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정책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토론을 앞두고 민주당 출신으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게버드 전 의원을 합류시켰습니다. 네. 근데 왜 이 인물이 합류했냐면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당시에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는 거고요. 아무튼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후 9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ABC 방송의 주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오늘부터 대선 사전 선거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6일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전국에서 최초로 부재자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면서 이 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방식이 있고요. 투표소 현장 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일정한 시점까지 주별 선관위에 회송을 해야 유효 투표로 인정을 받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선거일인 11월 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이게 효력을 갖게 됩니다. 투표소의 현장 투표는 선거일 전에 세 번째 목요일인 10월 17일부터 시작돼서 선거일 전에 마지막 토요일인 11월 2일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엘라베마, 뉴햄프셔, 미시시피주를 제외한 47개 주, 또 워싱턴 DC, 괌, 푸에르토리코 같은 자치령은 고유의 사전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마다 좀 각각 실시된다는 게 다르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번 대선이 초박빙 대결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네. 아직까지도 이제 판세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치러진 2020년 대선을 계기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그 어느 때보다 사전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미국 대선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에는 33%였는데 2016년에 40%까지 올라가더니
2020년 대선 때는 69%까지 뛰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판세가 막판까지 초박빙 구도로 전개될 경우에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번처럼 사전 투표가 승부 확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거 뒤늦게 도착한 것까지 다 검토를 하려면 투표일 지난 다음에 일주일, 심하면 열흘까지도 정확한 투표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경합주 6곳 중 3곳에서 여전히 초박빙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관건이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그렇다면 그 표심은 누구에게로 향할지인데요. 네. 대체로 미국에서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통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조금 다른 게 트럼프 후보 측도 우편으로 하든 직접 투표소에 가든 사전 투표를 꼭 해라. 이렇게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통념이 이번에도 통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격이라고 하셨던 네. TV 토론, 네. 또 사전 투표까지 미국 대선 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선거를 도둑 맞았다. 네.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프랑스 얘기입니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요. 5일에 우파 공화당 소속인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네.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4번째 동거 정부가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동거 정부는 대통령하고 총리 소속 정당이 다른 구성을 말합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성향의 르네상스당 소속이고요. 이 바르니에 총리는 정통 우파인 공화당 소속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프랑스 조기 총선을 했을 때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을 얻어서 1위가 됐었고요.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그 168석을 얻었습니다. 전체 2위의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좌파 연합하고 극우인 국민연합의 의석수를 합하면 과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범여권 혼자 단독 정부를 운영하기는 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다른 정당에 손을 내밀게 된 건데요. 그나마 집권 연당의 위협이 되지 않고 하원의 불신임 투표를 견딜 수 있을 걸로 평가되는 바르니에 총리를 그래서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바르니에 총리 이 예상대로 범여권 온건 좌우 진영을 통합한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게 공화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의회 안에서 4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동거 정부라고 해도 주도권은 마크롱 대통령이 쥐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임명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안전한 선택을 했죠. 본인 그렇습니다. 위주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쪽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총선에서 1위를 1위 한 했는데 당이, 네, 그렇죠. 총리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좌파 정당들이 일제히 선거를 도둑 맞았다라면서 아주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프랑스에서 대통령은 국가 수반입니다.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요. 총리, 강요 임명권, 비상권한 발동권,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고요. 총리는 정부 수반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하는 사람이고요. 네. 강요 제청권, 법안 제출권, 의회 소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총리에 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에서 네. 정부 불신임안이라는 걸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원 다수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인물을 총리로 앉히게 되면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면 야당 출신의 총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를 도둑 맞았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프랑스 얘기였고요. 다음 키워드가 내돈내산이면 이러겠나. 네. 내 돈 쓰면 이럴 수 없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가코 공주가요. 네. 5월에 그리스와 일본의 수교 125주년을 기념해서 그리스를 국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둘러보면서 2,990엔 당시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는 26,000원 정도의 니트를 입어서 화제가 됐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때 너 너무 저렴한 옷을 입은 게 아니냐. 아니다. 검소한 모습 얼마나 보기 좋으냐. 이런 상반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당시에 숙박비를 얼마나 냈나가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겐다이 비즈니스가 5일에 가코 공주의 그리스 방문 1,473만 엔. 이게 우리 돈으로 1억 3,700만 원에 해당하는데요.
이 1억 원이 넘는 숙박비와 한 네. 2만 6천 원짜리 니트의 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댔습니다. 네네. 이게 일본의 왕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게 국내청인데요. 이 네. 자료를 인용해서 내놓은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5일간 방문했는데 숙박비로 이렇게 1억 3,700만 원을 지불했다라는 게 기록에 있다는 거죠. 예. 물론 혼자 쓴 건 아닙니다. 동행한 스태프도 있었고요. 스태프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전체 액수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이 매체는 지적을 했습니다. 5일에 1억이 넘었으니까. 네. 그렇죠. 당시 이 공주가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파르테논 신전하고 아테네 시내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잤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좋았겠네요. 그렇죠. 네. 1박 비용이 객실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싼 건 55만 원, 비싼 건 651만 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코 공주가 가장 비싼 객실에 묵었으면 네. 5일 동안 숙박 비용만 우리 돈으로 3,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 11월에 열흘간 페루를 방문했을 때 숙박비로 쓴 돈이 우리 돈으로 4,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5일 네. 동안에 이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비싼데. 그렇습니다. 한 네. 3배나 더 쓴 거다. 네네. 그래서 저렴한 온라인 브랜드의 니트를 입었지만 이 숙박 비용을 보면 그 갭의 크기를 느끼게 된다라는 지적을 한 건데 네. 당연히 SNS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세금 인상, 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왕실의 소식을 볼 때마다 과연 외교가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 그 돈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나. 네. 국민의 혈세가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의식주 중에 주에 좀 네. 관심이 많으신 네. 공주님이시네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로마에 다시 오는 비용은 3,000원. 네, 다시 가시려면 3천 원을 더 내셔야 되게 아, 생겼는데요. 이탈리아 로마 당국이 인기 관광지죠. 트레비 분수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로마의 명소죠.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분수를 등지고 서서 오른쪽으로 동전을 왼쪽 어깨 너머로 던지면 로마에 네. 다시 올 수 있다. 라는 속설이 있어요. 동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 동전들이 그 분수에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로마 당국이 검토하는 유료화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대에 제한된 인원만 트레비 분수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무료 개방을 하고요. 네. 로마 시민이 아닌 비거주자에게는 1 내지 2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0원에서 3,000원까지를 걷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전을 몇 개 더 준비하셔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졌다는 네. 얘기인데요. 로마시 당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입장료를 걷는 게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다. 방문자 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유료화를 검토하는 건 가톨릭 희년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신자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네. 25년마다 돌아오는데 내년이 딱 그 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한 3,200만 명의 관광객과 순례자가 로마를 더 방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그래도 트레비 분수 가기 힘들거든요. 그 동전 던지러 그 앞까지 진출하기도 맞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더 내년에 많아질 테니까. 예, 그러면 아. 군중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 네. 이걸 우려하면서 한번 분수 유료화를 해보겠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네. 있었다.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키워드 전통에 숨겨진 삶의 지혜. 우리 전통 그림이나 예술품 보면요. 박쥐 그림이나 박쥐 문양이 새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쥐의 한자음이 복이거든요. 이게 복복자랑 발음이 같으니까 박쥐는 복의 상징이다. 박쥐가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자손 번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양의 박쥐를 활용했는데요. 네. 그런데 박쥐의 수가 줄어들면 영아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박쥐 개체수가 줄어든 미국 카운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박쥐 수가 줄어드니까 박쥐들이 잡아먹던 해충의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농부들이 해충을 잡아야 되니까 살충제를 더 많이 쓰게 됐는데 네. 그 양이 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 영아 사망률이 8%나 높아졌다.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연구진은 시럽, 약물 남용 같이 영아 사망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도 한번 면밀히 검증을 했는데 네. 이것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메설리언 하버드대 교수는 독성 화학물질 사용이 임신, 출산 또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환경학자도 카운티별로 박쥐의 하얀 코 증후군, 농약 사용, 영아 사망률 같은 각종 건강지표 변화를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네.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박쥐 하얀 코 증후군이라는 게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발생한 영아 사망이 200여 개 카운티에서 1,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네. 이 하얀 코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박쥐가 감염되는 질병인데요. 네네. 박쥐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 곰팡이에 감염이 되면서 질병이 나는데 이 증후군 때문에 세종의 박쥐 개체 수가 한 10여 년 동안 10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서식지 상실, 기후변화, 풍력 발전기와의 충돌 때문에 북미 대륙의 박쥐 52%는 앞으로 15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북미 대륙에서는 박쥐의 농업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나 달한다. 이런 연구가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지금 박쥐가 사라지면 우리 삶에 굉장한 피해가 온다라는 그렇군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통 그 그림 예술품에서 박쥐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네, 되겠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다음 네. 키워드인데요.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서 AI를 이용한 범죄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또 다른 범죄가 그래서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AI로 음원을 대량 생산한 뒤에 이걸 실제 사람 음악가가 쓴 곡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네. 거액의 음원 수익을 챙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이 지금 검찰 FBI에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인류 생활 전반과 예술 향유 방식까지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첨단 기술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성분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AI 등으로 수만여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 무한 반복 재생을 시켜서 최소 13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부당 음원 수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10,0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업자에게 수천 개의 가짜 이메일 주소를 사들여서 네. 가짜 음악인들을 만들었고요. 가짜 인력을 고용해서 이 가짜 음악인들이 음원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인 것처럼 위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 등록을 시킨 건데요. 음악을 재생하거나 내려받을 때마다 창작자 몫으로 일정 부분의 이제 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급될 은행 계좌와 카드까지 다 가짜로 마련을 한 겁니다. 이후에 지금 뭐 음원 사재기, 재생 횟수 조작에 활용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네. 수만 곡을 공급받아서 재생을 시켰는데요. 아무튼 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해보려다가 이렇게 지금 적발이 됐는데 AI를 사용한 작품은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작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큰 문제네요. 앞으로도.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Simply Red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If You Don't Know Me By Now.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That we've been through, you should understand me like I understand you. Now girl,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 ain't gonna do nothing to break up our happy home. Oh, don't get so excited when I come home a little late at night, 'cause we only act like children when we argue, fuss and fight. If you don't know me by now,
woman, you got yours too. Just trust in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공백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료공백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의 문을 열고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남쪽을 향해 2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0여 개의 낙하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이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월 경상수지는 91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해리스의 풍부하면서 전염성 있는 웃음은 그가 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내 주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최근 고양이 눈이라고 불리는 호신용 무기 너클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입니다. 네, 이 고양이 눈이 많이 보인다고요?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미국 동북부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요. 일명 고양이 눈이라는 호신용 너클 무기가 급증하고 있어서 보안 검색대 요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TSA 미국 교통안전청이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승객들에게 공항을 이용할 때 절대 너클 휴대용 무기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호소를 할 정도인데요. 네. 휴가철과 학생들의 개강으로 인해서 공항을 찾는 승객들이 늘면서 고양이 눈을 소지한 승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공항 보안 검색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공항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안 검색대에서 고양이 눈이 발견되면요. 해당 승객들은 무조건 옆으로 끌려가서 추가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의 보안 검색이 지연되고 그렇죠. 공항 전체의 운영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고양이 눈이라고 불리는 너클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딱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라디오다 보니까. 네. 보기에는요, 귀엽고 앙증맞은 고양이 얼굴에 열쇠고리처럼 보이고요. 네.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책가방에도 잘 달고 다닐 정도로 네. 언뜻 보면 예쁜 액세서리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이 마치 고양이 눈처럼 생겨서 너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무기는 황동 너클과 비슷한 구조로 네. 고양이 눈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고양이의 뾰족한 귀 부분으로 상대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사실은 매우 위험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TSA 미국 교통안전청은요, 고양이 눈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고 대부분 열쇠고리에 부착되어 있어서 호신용 무기로 많은 사람들이 가방에 부착하고 다니다가 네. 공항 검색대에서 많이 적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 오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귀 부분이 너무 뾰족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무기가 위험할 수 네. 있다. 근데 이 소지하는 게 불법인가요? 네, 미국 교통안전청은 이 같은 형태의 너클은 어떤 형태로든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무기가 분명하다면서 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미국에서 너클은 사실 치명적인 무기로 분류돼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같은 너클은 사람들의 눈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명적이고요. 미국 50개 중 38개 주가 너클 소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또 21개 주에서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고 17개 주에서는 허가받은 사람만 갖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너클에 대한 규제가 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갖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자기 방어용 무기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자신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호신용 무기가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가 더 이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선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는 아시안 중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호신용 무기를 소지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클과 휴대용 페퍼 스프레이 등이 인기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저도 자기 방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취재하면서 한 경호원으로부터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고양이 눈과 비슷한 너클을 자동차 키와 함께 달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누군가 위협을 하거나 차량 강도를 만날 경우 휴대한 너클의 뾰족한 부분으로 상대방의 눈을 공격하라고 팁을 얻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이 되면 무서워서 몸부터 걸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네. 또 미 주류 사회에서는요, 백인 경찰 과잉 진압에 따른 흑인 시위 등의 이유와 또 코로나19가 겹쳐지면서 호신용 무기 구입이 크게 늘어난 실정입니다. 실제로 뉴욕의 한 호신용 물품상의 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 전년에 비해서 무려 500%나 뛰면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손님 중에 대다수인 95%가요 여성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범죄가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안타깝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비행기를 탈 때는 이런 호신용 무기도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서 유정임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서부에 있는 타르후나라는 지역으로 가볼 건데요. 네. 오늘 좀 아무래도 좀 우울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가 리비아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네. 거기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그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뭐 작은 도시예요. 네.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시내 한가운데에 어떤 알리 스위단 알 하트미 이런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데 네. 이 사람이 100년도 훨씬 전이죠. 1915년에 그때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침공해서 점령하려고 했는데 거기 맞서 싸웠던 이제 독립투사예요. 네. 그래서 그 이탈리아군하고 아주 용맹하게 싸웠던 어떤 전투를 벌이고 근데 결국은 1922년에 붙잡혀서 이 마을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했대요. 근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한참 100몇 년이 지나도 이런 우리도 이제 일제식민지 시대 얘기하듯이 그렇죠. 가려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더 잔혹한 일은 오히려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 리비아가 독립 이후에 이제 네. 오랫동안 그 무아마르 카다피 아시겠지만 독재 그렇죠. 정권도 거치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아랍의 봄 2011년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그러면서 민주화의 길로 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는 좀 잘 살아보나 했는데 참사가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외세에서 벗어나고 나니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예. 생긴 격인데 리비아 내전과 관련된 비극을 오늘 예. 전해주시겠군요. 그 2011년 아랍의 봄 혁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민주화로 간 게 아니라 네. 내전이 벌어졌죠. 그때 이제 카다피는 이렇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처형이 됐는데 그렇죠. 이때 수도인 트리폴리가 서쪽에 있어요. 네. 이 서부를 통치하는 통합정부라는 게 들어섰는데 동부 지역에 군벌이 굉장히 유명한 장성이 있어요. 이 하프타르라는 장군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아랍의 봄 때 카다피에 맞서는 시민 편에 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다피가 축출되게 될 수 있게 했던 네. 공을 세운 사람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트리폴리에 통합정부가 생겼는데 이 하프타르가 무슨 리비아 국민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 따로 좀 정부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나뉘어 있군요. 갈라진 것도 아니면서 나뉘어 있는. 아. 예, 그래서 한 나라 두 정부다 보통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네. 아무튼 이제 그 유엔에서 인정하는 거는 트리폴리에 있는 통합정부예요. 근데 문제는 동부 지역에 유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프타르 쪽도 기반이 있는 거죠. 무시하지 못하겠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도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 한 나라 두 정부 오묘한 상황에 다른 나라들까지 또 끼어들어서 아주 네. 복잡해지겠습니다.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네. 외세의 개입 아무튼 그렇게 양쪽을 서로 자기네 이익에 맞춰서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은 트리폴리 통합정부는 이제 유엔 인정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많이 지원해주는 나라가 튀르키예 같은 나라. 근데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동부를 밀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많이 들었던 그 바그너 그룹 네네. 러시아에 여기 전투원들도 동부 쪽에 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도 정치적으로는 동부편 들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 끝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는 그러네요. 와중에 통합정부 쪽에서도 자기네 또 선거를 했네, 의회가 정부를 해산령을 내리고 온 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점령군의 소행보다 잔혹한 비극이 내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게 시민혁명은 이제 진짜 산으로 가고 이 내전이 이제 결국은 지금 13년 4년 이렇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카다피가 도망치고 이제 내전이 막 한창 벌어지기 시작한 2011년 8월 말에 네. 이 그 동부 세력 그 리비아 국민군이라고 부르는 동부의 군벌 세력 쪽에서 네. 이 서부 도시 타르후나로도 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있었던 알칸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무리 알칸이라는 집안 사람들 카니아트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네. 이 집안 세력이 이 도시를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때 딱 이제 동부군에 붙어가지고 한마디로 자기네가 근거 없이 그냥 이 도시의 통치자처럼 군림을 하면서 학살, 고문, 감금, 납치, 성폭행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2020년에야 가서 한 1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네. 이제 통합정부의 군대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곳곳에 학살, 매장지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 1월까지만 이제 나왔던 게 한 600구가 넘는데 시신이 그 후로도 지금 매장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집단 매장지가 100곳이 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군요. 근데 얼마 전에 유엔이 조사 보고서도 냈네요. 8월 말에 그러니까 유엔이 리비아 지원단 이런 것도 꾸렸고 그다음에 유엔의 그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유엔의 공식적인 인권 기구죠. 여기서 같이 해가지고 리비아 정부 측에서도 또 공식 조사를 했고, 그래서 타르후나의 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 인권 이사회가 또 결의를 해서 독립적인 조사팀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라든가 그다음에 생존자나 희생자 유족들도 만나서 이 실태들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무법천지였다. 주민들이 너무 끔찍한 고통 속에서 10년을 살아왔다. 이런 게 낱낱이 드러난 거죠. 네. 왜 이제 알려진 건가요? 사실 이번에
이게 처음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뭐 이제 그 끔찍한 사례들, 뭐 굉장히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뭐 시신이 절단된 사례라든가, 뭐 여성들, 애들 뭐 무더기로 매장했다든가, 그다음에 이 카니아트라는 집단이 이제 뭐 사설 감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 가둬두고 자기네가 멋대로 그냥 뭐 경찰이다, 헌병대다, 막 이런 것까지 만들고, 이게 2021년에 이미 그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공개를 한번 했던 내용들이기도 했어요. 사람은 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폭력적일 저도 이런 수가 거 볼 있는 건지. 때마다 국제 이슈들 이렇게 보면서 물론 우리도 뭐 그런 완전히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네. 아, 참 인간한테 그치 왜 이러나 어떤 예. 생각이면 그럴 수 예. 있는지가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된 건데 어제 처벌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문제죠. 네. 이제 국제인권기구들이 이렇게 관심 쏟고 그다음에 현재 실종자 가족 단체도 만들어지고 왜냐면 시신들이 무더기로 나왔지만 네.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이 있고 또 시신들이 또 신원 확인도 아직 하고 그렇겠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엔도 그렇게 나서서 조사를 했죠. 그리고 그 전쟁범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네. 여기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들 상당수가 이제 만행이 알려지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 지금 통화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동부 지역 거기로 또 도망을 가거나 그 심지어는 여기 남아 있으면서도 지역 정부라든가 이 통합 정부에 줄대서 한마디로 아직도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처벌을 피하는데 이 카니아트라는 집단은 우리는 서부를 지지한다, 동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딱 노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은 그때. 근데 네. 마침 들어왔던 게 이쪽 동부 군벌이면은 거기 손잡고 뭐 이런 식이고 연줄 바꿔가면서 권력을 휘두른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 스트리폴리의 통합 정부가 인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정부 측의 뭐 군인들 일부도 이런 범죄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진상조사 정확하게 다 파헤치고 처벌까지 갈 길이 너무나 멀어 너무 보이네요. 멀어요. 이제 발견이 사실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참 항상 그리고 정의가 구현된다 하더라도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인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그리고 또 가해자들을 다 붙잡아서 처벌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사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과거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행형인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희생자 유족들이나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들이나 그 이렇게 몸을 다치고 이제 고문 감금당했고 이런 사람들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게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엔의 그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대변인이 그 30일 조사 보고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게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네.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을 밝히고 그렇죠.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가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그 진실, 정의, 배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처벌이 받지 않는 이런 상황 이게 끝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적법한 절차,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뭐 참사라든가 과거사의 비극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가 없으면 참 과거라는 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죠. 피해자들한테는 계속 고통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조사단 발표라든가 그 리비아 업저버나를 현지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처벌의 부재, 처벌되지 않는 상황 이것들 결국은 정의가 이렇게 정의라는 게 결국 어떤 안 갚은 보복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주는 그런 절차이기도 한데 근데 계속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가 처벌 안 받으니까 계속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를 신고하거나 당국이 조사하는데 협력하기를 꺼리고 그래서 정의를 찾는 것에 이제 계속 장벽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말처럼 계속되는 거죠. 참 너무
답답하네요. 예, 예. 예.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단은 낱낱이 좀 밝히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진상조사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누군가는 책임을 네. 져야 하는데 지금 뭐 피해자 희생되신 분들은 계신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네. 않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진짜 이 정의가 예.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잠깐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뭐 네. 모두가 알죠. 1967년에 베트남 전쟁에 항의를 하려고 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했어요. 그때 네. 뭐 이렇게 반전 행진 대규모로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방문해서 이제 유엔에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연설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인종 평등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이제 반전 운동으로 간 이유이기도 한데 정의가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나중에 80년대 90년대 심지어는 2010년대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들의 구호가 됐습니다. 네. 또한 동시에 이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한테도 이 말이 슬로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유명한 이제 정치인, 뭐 의원도 지내고 인권운동하는 엠마 보니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따와서 1993년에 네.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라는 국제 인권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 기구가 또 2012년부터 리비아에서 이제 사무실을 두고 네. 내전 기간의 피해를 조사하는 거랑 사법적인 정의 그리고 이제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비아 사법 당국을 돕는 일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멀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도 없고 여전히 네. 평화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네. 유엔 보고서에서 내전 중에 숨지고 실종된 이들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추구하는 게 리비아가 어떤 국가적인 화해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이제 저는 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처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요즘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제 거기는 개인을 기소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도 네네. 이제 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라든가 조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지금 거기서 조사를 한다고 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리비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냐면 네. 카다피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법 절차만 놓고 보면은 어떤 범죄가 있었던 간에 네.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 법정에 세워놓고 예, 예. 재판을 하고 아무리 범죄자인 걸 모두가 알더라도 이제 우리가 일단 그거는 다 어떤 상징적인 예,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절차를 네. 밟아야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내전이 안 그래도 길어지는데 여파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카다피 잔당들이 규합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이 반정부군이 그때는 더 힘이 세졌을 테니까 쫓다가 발견한 다음에 사막에서 그냥 바로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매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매장지는 절대 비공개. 왜냐면 그게 알려지면은 잔당들한테 일종의 성지가 돼서 규합할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정의의 구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사정 이해는 가는데 네, 네, 네. 그것도 똑같이 예를 들면 네. 예전에 이라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네. 이라크에도 그런 독재자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은 이제 미군이 침공하면서 역시 또 도망갔다가 그렇죠. 네. 이제 나중에 잡혔는데 그때 이라크에는 정부가 수립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라크 정부는 그럴 때 그것을 재판의 절차는 거쳤습니다. 네. 근데 다만 붙잡아서 절대 국제기구의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런 사법 절차에 유엔기구라든가 뭐 이런 게 관여를 하는 것조차도 네. 그 국가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들의 개입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크는 특별 군사 법정을 만들어서 사담 후세인을 빼도 박도 못하는 한 건의 범죄 이거는 법적으로 해서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건의 범죄를 가지고 네. 문제는 단심죄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 절차가 길어지면 네, 또 네. 잔당들이 들으시고 그래서 바로 사형에 처했는데
이렇게 그 독재자가 됐건 아니면 이런 이제 민병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무장 조직이 됐건 간에 네. 이 민주화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굉장히 힘들고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참 정의를 이렇게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요. 리비아도 지금 내전이 그 아랍의 봄 일어난 지 13년이 됐는데 참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혼란스러움 속에 네. 있고요. 정의 실현이라는 게 사실 어떤 구호처럼 느껴지고 추상적이었는데 오늘 이게 설명 들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계속되고 있구나. 네. 정말 간절한 소망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